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7년 동안 한국에서 근무하는 한 외신 기자가 한국이 너무 질투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렌 하퍼입니다. 미국 출신 기자로 한국에서 7년째 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왜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느냐고 물어보시는데 그 이유를 오늘 솔직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제 한국 생활이 특별해진 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시점이었어요. 당시 저는 대구 취재를 다녀온 후 가벼운 기침 증상이 있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라 알레르기 반응일 수도 있었지만 만약을 대비해 검사를 받기로 했죠. 그날의 경험은 제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한라인에 전화했더니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를 안내해 주셨어요. 도착했을 때 놀랐습니다. 줄도 거의 없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시계를 보며 시간을 재봤어요. 딱 5분이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12시간 만에 음성 결과를 받았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당시 미국, 영국, 유럽 전역에서는 검사받기 위해 며칠을 기다려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받지 못했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한국 방송의 다큐멘터리 내레이션을 맡았을 때가 생각나네요. 그 영상이 전 세계에 방송되었을 때 동료들은 믿을 수 없다며 연락해왔어요. 우리는 이런 게 없다고요. 사람들이 놀라고 당혹스러워했어요. 한국이 코로나와 싸우는 방식에 부러움을 느끼는 것도 같았습니다. 제가 한국의 위기 대응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은 건 드라이브스루 검사만이 아니었어요. 응급 알림 시스템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 근처에 있으면 바로 알림이 오는 거예요. 투명한 정보 공개, 빠른 검사, 효율적인 추적 시스템. 이 모든 것이 팬데믹 초기에 한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이유였죠.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제 고향에서는 검사를 받으려면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했고 심각한 증상이 없으면 검사를 거부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증상 감염자들이 바이러스를 계속 퍼뜨렸고 상황은 통제 불능이 되어버렸어요. 한국에 오래 살다 보니 이런 효율적인 시스템이 우연이 아니란 걸 알게 됐습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 한국은 철저히 준비했어요. 위기를 교훈 삼아 더 강해지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은 왜 이런 교훈을 배우지 못할까요? 때론 너무 답답해요.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에 있어서도 한국 사람들의 협조적인 태도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개인의 불편함보다 공동체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했죠. 미국에선 마스크 착용을 두고 정치적 논쟁이 벌어졌지만 한국에선 그저 당연한 일이었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단순히 효율적인 것을 넘어 인간적이었습니다. 검사소의 의료진들은 친절했고 안내 과정도 명확했어요. 불안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감기로 병원에 갔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꼼꼼하게 진료하셨고 약 복용법도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7년간 한국에서 살며 배운 것이 많지만 가장 큰 깨달음은 위기 속에서 진정한 사회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점이에요. 한국은 그 시험대에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효율성, 투명성, 공동체 의식이 어우러진 한국의 대응 방식은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얼떨결에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장에 앉아있던 저는 정말 긴장했어요. 미국에서 막 부임한 특파원으로 한국어는 겨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마이크가 제게 건네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준비된 질문도 없이 대통령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간신히 안녕하세요. 저는 로렌 하퍼입니다. 한국에 오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라고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다행히 대통령님은 따뜻하게 웃으시며 영어로 환영해 주셨죠. 그날 이후 7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이 제 한국 생활의 완벽한 시작이었어요. 긴장되고 낯설었지만 따뜻하게 맞아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한국에서의 제 경험을 정확히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어요. 백악관 브리핑에 참석한 적은 있지만 대통령과 직접 대화할 기회는 없었죠. 미국 대통령은 항상 철저한 경호와 절차 속에 있어서 일반 기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첫 해에 저는 청와대 출입 기자단과 함께 일할 기회가 있었어요. 놀라웠던 건 대통령의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정기적인 기자회견, 타운홀 미팅, 심지어 즉석 질의응답까지. 미국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접근성이었어요. 처음엔 이것이 당시 대통령만의 스타일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의 정치 문화였습니다. 미국의 폐쇄적인 정치 문화와 비교하면 한국의 투명성은 정말 인상적이에요.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진 않아요. 정치적 갈등이나 논쟁도 있지만 대화하려는 의지가 항상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정치인들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제가 특히 감명받은 것은 위기 상황에서의 소통 방식입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기, 방역 책임자들은 매일 브리핑을 통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했어요. 불확실한 것은 불확실하다고 인정하고 알고 있는 것은 모두 공유했죠. 미국에서는 정치적 계산이 앞서 정보가 왜곡되거나 숨겨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의 접근법은 달랐습니다. 최근에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거든요. 이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또 다른 시험대라고 생각합니다. 외신 기자로서 이런 중요한 역사적 순간을 취재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무려 70개의 외신 매체가 취재를 요청했다고 들었어요. 제 동료들인 CNN, 로이터, NHK, 교도통신 등 많은 기자들이 직접 헌재를 찾았죠. 저도 첫 변론 준비 기일에 참석했어요. 헌법재판소가 외신 기자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평소 법조 분야는 외신들이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영역인데 이번 사안은 달랐어요.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성이 전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거든요. 미국의 주요 언론사인 뉴욕타임스의 기자와 점심을 함께 했는데 그가 말하길 한국에서 이런 정치적 불안정성은 매우 드문 일이라 더욱 흥미롭다고 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왔죠. 이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시민들의 태도였어요.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법치주의를 신뢰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다양한 의견과 갈등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헌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저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들도 취재했습니다. 한쪽에서는 탄핵 지지 집회가, 다른 쪽에서는 반대 집회가 열렸어요. 양쪽 모두 열정적이었지만 대체로 평화롭게 진행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정치적 집회와 비교하면 훨씬 질서 있고 체계적이었어요. 외신 기자로서 한국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취재하며 저는 다시 한번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함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를 봤을 때 한국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위기를 극복했어요. 헌재 앞에서 만난 한 한국 기자가 제게 물었어요. 하퍼 씨,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이런 식으로 진행될지는 의문이에요. 미국의 정치 시스템은 너무 양극화되어 있어서요. 그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도 양극화가 심각하지만 적어도 헌법적 절차는 존중한다고 말했어요. 그 말이 계속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사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 것이죠. 그날 저는 헌재 앞에서 생중계를 했어요. 결정이 발표되는 순간 주변에 있던 많은 시민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부는 환호했고 일부는 슬퍼했지만 대부분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본 그 장면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탄핵 결정 직후 CNN과 화상 인터뷰를 했는데 진행자가 물었어요.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예상되나요?
저는 물론 정치적 긴장은 있겠지만 한국 사회는 이미 민주적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어요. 헌법적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상황이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7년간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제가 쓴 기사를 본 미국 동료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런 상세한 정보를 얻었니?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브리핑에 참석했을 뿐이야. 여기선 모든 정보를 공개해. 그 동료는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정치인들에게 높은 기준을 요구해요. 실수하면 즉각적인 피드백이 있고 때로는 엄청난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건강한 민주주의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이런 소통 문화가 한국 민주주의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진행 중인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헌법재판소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며 외신들까지 배려하고 있습니다. 탄핵 인용 이후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제게 물었어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대통령 탄핵이 이렇게 절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나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한국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헌법 존중 의식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정치적 입장을 떠나 헌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미국의 정치적 혼란을 생각하면 한국의 이런 모습은 정말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제가 가장 빨리 적응한 것은 야간 산책이었어요. 미국에 살 때는 해가 지면 혼자 걸을 생각도 못했는데 서울에서는 밤 11시에 혼자 걸어 집에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이 작은 자유가 제 한국 생활을 얼마나 풍요롭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는 항상 주변을 경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지갑은 앞주머니에, 가방은 몸 앞쪽으로, 이어폰은 한쪽만 꽂고. 이런 습관들이 저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었죠. 하지만 서울에서 몇 달 지내다 보니 그런 경계심이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버스에서 깜빡 잠들어 지갑을 두고 내린 적이 있는데 1시간 후 다시 찾으러 갔더니 그대로 있더라고요. 미국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술에 취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밤에 취한 사람들을 마주치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피하게 되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분들을 오히려 걱정하게 되는 것이 신기했어요.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담요를 덮어주거나 택시를 불러주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 번은 늦은 밤 홍대에서 취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골목길에서 3명의 젊은 남성들이 제 쪽으로 걸어오는 걸 보고 순간 긴장했는데 그들은 그저 웃으며 지나갔을 뿐이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안전한 환경에 있는지를. 한국의 낮은 범죄율은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OECD 국가 중에서도 살인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예요.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느껴지는 안전함이죠. 밤에 길을 걷는 여성들, 혼자 놀이터에서 뛰노는 아이들, 새벽까지 운영하는 카페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한국의 안전한 사회 환경 때문입니다. 미국 친구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가장 놀라워하는 것도 바로 이 안전함이에요. 특히 여성 친구들은 밤에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사실에 크게 감동받았죠. 한 친구는 이렇게 자유롭게 밤 산책을 하는 건 처음이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때 저는 한국에서 누리는 안전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물론 한국도 완벽한 나라는 아니에요. 여기도 범죄가 존재하고 사회적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에서 느껴지는 안전함은 정말 특별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한국의 범죄 예방 시스템에 대한 특집 기사를 준비한 적이 있어요. CCTV의 광범위한 설치, 지역 경찰의 순찰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 이웃을 배려하는 문화가 한국의 안전을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개인주의적 문화와는 달리 한국은 서로를 살피는 공동체 의식이 강해요. 이런 문화적 차이가 사회 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던 아파트에는 경비 아저씨가 계셨어요.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누고 택배를 받아주시고 때로는 날씨가 안 좋을 때 우산도 빌려주셨죠. 처음에는 그저 건물 관리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차 그분의 존재가 얼마나 우리 동네를 안전하게 만드는지 깨달았어요. 밤늦게 귀가할 때면 항상 확인해 주시고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경계하시고 이런 작은 관심들이 모여 큰 안전망을 만들어내는 거죠. 한국에서 7년을 살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이었어요. 초등학생들이 혼자서 등하교하는 모습,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자유롭게 노는 모습을 보면 정말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에요. 제 조카는 학교까지 겨우 500m인데도 부모님이 매일 데려다주고 데려와야 해요. 그만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거든요. 세종시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교육 행사를 취재했을 때였어요. 초등학교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어떻게 오니? 대부분의 아이들이 걸어서요. 또는 버스 타고요 라고 답했어요. 그중 한 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죠. 저는 3학년부터 혼자 다녀요. 그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그 아이의 부모님은 얼마나 안심하고 아이를 보낼 수 있을까?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얼마나 독립심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을까?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장점은 활기찬 야간 문화예요. 밤 10시가 넘어도 식당과 카페가 북적이고 심야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들로 거리가 붐비죠. 이런 활기찬 야간 경제는 안전한 사회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특히 좋아하는 것은 한강공원의 밤 풍경이에요. 밤 11시가 넘어도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돗자리에 앉아 치맥을 즐기는 가족들. 이런 모습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미국에서 오랜만에 돌아온 친구가 저와 함께 밤 산책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녀가 문득 멈춰 서더니 말했습니다. 로렌, 넌 얼마나 행운아인지 알아? 이런 자유를 매일 누릴 수 있다니. 그 순간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 당연하게 여겼던 안전이 사실은 너무나 특별한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안전은 단순히 범죄가 없다는 의미를 넘어서 자유와 직결됩니다.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자유, 밤에도 활동할 수 있는 자유, 아이들을 믿고 세상에 내보낼 수 있는 자유. 이런 자유가 한국 사회를 더욱 역동적이고 활기차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지하철에서 경험한 일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지하철 터널 속에서도 인터넷이 끊기지 않는 걸 발견했을 때의 놀라움이란. 뉴욕의 지하철에서는 신호가 끊기는 게 당연했는데 서울에서는 지하 깊은 곳에서도 영상통화가 가능했어요. 그때 이곳은 정말 다른 세상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디지털 연결성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7년 동안 살면서도 여전히 감탄하는 부분이죠. 제 미국 친구들에게 한국의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면 항상 부러움의 탄식이 돌아옵니다.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너는 22세기에 살고 있구나라는 농담도 자주 들어요. 한국에 오기 전 워싱턴 DC 외곽에 살 때는 인터넷이 자주 끊겼어요. 중요한 화상회의 중에 연결이 끊겨 당황했던 적도 많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설악산 정상에서도 완벽한 5G 신호를 받았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미국 친구에게 영상통화로 산 정상의 풍경을 보여줬더니 그는 화질과 연결 상태에 더 놀라더라고요. 취재를 위해 한국의 시골 마을들을 방문할 때마다 디지털 격차가 거의 없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강원도 오지 마을에서 80대 할머니가 손주와 영상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그분께 여쭤보니 정부에서 교육도 해주고 스마트폰도 지원해줬다고 하시더라고요. 미국의 많은 농촌 지역은 여전히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조차 없는데 한국은 어떻게 이런 디지털 포용성을 이뤄냈는지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는 제 일상과 직업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취재를 위해 어디를 가든 항상 연결되어 있으니 마감에 쫓기는 상황에서도 차 안에서, 카페에서, 심지어 등산로에서도 기사를 보낼 수 있었어요. 속도에 대한 걱정 없이 대용량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다는 건 기자로서 정말 큰 축복이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가 빛을 발했어요. 재택근무로 전환된 순간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미국 동료들이 인터넷 속도 저하와 연결 불안정으로 고생할 때
저는 4K 화상회의를 하면서도 동시에 대용량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때 많은 미국 기업들이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부러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라이프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생활 곳곳에 스며든 기술이에요. 지문으로 열리는 현관문, 스마트폰으로 조절하는 보일러, 원격으로 시작할 수 있는 세탁기. 이런 것들이 제게는 신세계였어요. 특히 배달앱의 편리함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밤늦게 취재를 마치고 돌아와 버튼 몇 번 누르면 따뜻한 음식이 30분 내에 도착하는 경험은 제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서울 강남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취재했을 때 정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신호등이 교통량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되고 쓰레기통이 차면 알림이 가고 주차장 상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스마트시티 계획들이 주로 개념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미 일상이 되어 있었죠. 디지털 문해력도 정말 인상적이에요. 70대, 80대 어르신들도 카카오톡으로 소통하고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놀랍습니다. 한 번은 버스에서 9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새로운 앱 사용법을 알려주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죠. 2021년 디지털 포용 정책에 관한 특집 기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국가의 사례를 비교했어요. 한국의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취약계층을 위한 기기 지원, 전국적인 초고속 인터넷 보급 등은 다른 나라들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노인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센터를 방문했을 때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어르신들의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디지털 강국이 된 이유가 궁금해 관련 전문가들을 인터뷰했어요. 정부의 일관된 정책 지원, 기업들의 적극적인 기술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높은 수용성이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합니다. 빨리빨리 문화가 때로는 장점이 될 수도 있네요. 새로운 기술에 빠르게 적응하고 받아들이는 한국인들의 성향이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했다는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작년에는 한국의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취재를 했어요. 가상현실 속에서 콘서트를 관람하고 쇼핑을 하고 심지어 교육까지 받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이런 기술들이 더욱 발전했고 한국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어요. 미국의 실리콘밸리도 한국의 메타버스 기술을 주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디지털 라이프는 편리함을 넘어 삶의 질을 높여주었어요. 디지털 기술 덕분에 외국인인 제가 언어적 장벽을 쉽게 넘을 수 있었고 한국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번역 앱, 지도 서비스, 교통정보 등이 없었다면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7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고 연결을 강화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인터넷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회 인프라의 핵심이 되었고 한국은 이 점을 일찍이 깨달은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제 가장 큰 걱정은 음식이었어요. 매운 음식에 익숙하지 않은 미국인이었던 저는 한국 생활 적응의 첫 번째 난관이 바로 식사일 거라고 생각했죠. 첫 주에 동료가 저를 부대찌개 집으로 데려갔는데 한 입 먹고 눈물이 핑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매운 음식을 어떻게 매일 먹지?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그런데 7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한국 음식의 열렬한 팬이 되었습니다. 매운맛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졌고 오히려 신라면마저도 순한 맛으로 느껴질 정도가 되었죠. 하지만 한국 음식의 매력은 단순히 매운맛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깊은 맛, 다양한 식재료, 그리고 건강을 생각하는 조화로운 식단이 한국 식문화의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한국 음식 사랑은 우연히 시작되었어요. 취재차 강원도를 방문했을 때였는데 산골 마을의 한 작은 식당에서 먹은 된장찌개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흙냄비에서 보글보글 끓는 그 된장찌개는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맛과도 달랐어요. 구수하고 깊은 맛이 온몸으로 퍼지는 느낌이었죠. 주인 할머니께 비결을 여쭤보니 직접 담근 된장이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 발효식품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 후로 저는 한국의 장료와 발효식품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통 장 담그기 행사를 취재하기 위해 전라도 마을을 방문했을 때 할머니들이 대대로 내려온 방식으로 메주를 띄우고 간장과 된장을 분리하는 과정을 지켜봤어요. 그분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문화와 역사, 그리고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런 진심이 담긴 음식을 먹으니 그 맛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김치에 대한 저의 사랑도 점점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 강한 향과 맛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하루라도 김치 없이 식사하면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어요. 김장철이 되면 친한 한국인 친구의 집에 초대받아 김치 담그는 것을 돕기도 합니다. 첫 해에는 서툴게 양념을 버무리던 제가 이제는 제법 솜씨가 늘어 친구, 어머니께 손맛이 늘었다는 칭찬도 들었어요. 그때의 뿌듯함이란 한국 음식의 매력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전통 음식 연구가인 선생님을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그분은 한식의 철학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 주셨죠. 한식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우주와의 조화를 추구하는 동양 철학이 담겨 있어요.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 색과 맛의 균형을 맞추고 계절에 맞는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 비빔밥의 5가지 색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깊은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어요. 서양 의학을 공부한 제게는 한식의 약식동원 개념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음식이 곧 약이 된다는 생각은 서양의 현대의학에서도 점점 중요시되고 있지만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 원칙을 실천해왔죠. 삼계탕, 도가니탕, 쌍화차 같은 보양식을 취재하면서 음식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는 지혜가 한국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에서의 식사 문화도 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개인 접시에 각자 음식을 담아 먹는 미국과 달리 여러 반찬을 함께 나누는 한국의 식사 방식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차 그 안에 담긴 공동체 정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함께 음식을 나누는 행위가 단순한 식사를 넘어 유대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사회적 활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회식 문화도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술자리, 사회적 위계에 따른 음주 예절 등이 낯설었죠.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 동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소주 한 병쯤은 거뜬히 마실 수 있게 되었어요. 미국 친구들이 놀라워하지만 이것도 한국 생활의 일부가 되었죠. 한국의 식재료 신선도에도 항상 감탄합니다. 동네 시장에 가면 그날 아침에 수확한 채소들, 바다에서 막 올라온 해산물들이 가득해요. 미국의 대형마트에서 일주일 전에 수확된 채소를 사 먹던 제게는 이런 신선함이 큰 축복이었습니다. 특히 제철 식재료를 중요시하는 문화가 인상적이에요. 봄에는 나물, 여름에는 냉면, 가을에는 전어, 겨울에는 귤. 계절마다 즐기는 특별한 음식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풍요로운 식문화인지 몰라요. 한국 음식에 대한 애정이 커지면서 직접 요리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처음에는 김치찌개부터 시작했는데 실패의 연속이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유튜브 레시피를 따라 계속 도전했습니다. 지금은 된장찌개, 불고기, 비빔밥 정도는 자신있게 만들 수 있어요. 미국 가족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제가 직접 한식을 차려줬는데 다들 감탄했던 그 순간이 아직도 자랑스럽습니다. 한식의 세계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봤어요. 건강에 좋은 발효식품, 다양한 채소 반찬, 균형 잡힌 영양소. 이런 한식의 장점들은 현대인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내 한식 레스토랑들이 점점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도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겠죠. 한국 음식에 대한 제 애정은 단순한 맛의 즐거움을 넘어 문화적 이해와 건강한 생활 방식의 발견으로 이어졌어요. 김치와 된장의 발효 과정에 담긴 과학, 음식을 통해 표현되는 계절의 변화, 함께 나누는 식사의 사회적 의미, 이 모든 것들이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자란 저는 개인주의가 몸에 배어 있었어요. 각자의 공간, 각자의 삶이 존중받는 문화에서 성장했죠.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이런 문화적 차이에 당황하기도 했어요. 집 주소를 물어보는 이웃,
식사를 했는지 챙기는 동료, 개인적인 질문을 스스럼 없이 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속에 담긴 정이라는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생활 초기, 독감에 걸렸을 때의 일이 아직도 생생해요. 하루 출근을 못했더니 직장 동료가 집 앞까지 죽을 배달해 주었죠. 미국이었다면 문자 메시지 한 통이면 충분했을 일인데 그녀는 퇴근 후 직접 죽을 사들고 제 집을 찾아왔어요. 그때 처음으로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을 느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미국과는 달랐어요. 저는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에 살았는데 옆집 할머니가 가끔 김치나 반찬을 들고 찾아오셨어요. 처음에는 왜 낯선 외국인에게 이런 친절을 베푸시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것이 자연스러운 이웃 간의 정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우리 문화도 큰 충격이었어요. 우리 집, 우리 회사, 우리 동네.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시하는 언어 습관이 낯설었지만 점차 그 안에서 소속감과 유대를 느꼈습니다. 특히 팀 프로젝트를 할 때 한국인 동료들이 보여준 헌신과 협력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밤늦게까지 함께 일하고 서로를 돕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가장 특별한 순간은 친한 한국인 친구의 가족 행사에 초대받았을 때였어요. 명절이었는데 외국인인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셨죠. 할머니는 제게 더 많은 음식을 권하시고 친구의 삼촌은 귀가할 때 택시비를 몰래 쥐어주셨어요. 그렇게 타인을 가족처럼 품는 문화가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7년을 살면서 저는 깊은 인간관계가 주는 풍요로움을 배웠어요. 바쁜 현대 사회에서도 서로를 챙기고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하는 한국인들의 정은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때로는 너무 깊이 관여하는 문화가 부담스럽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불편함보다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가 주는 따뜻함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미국에서는 행정 업무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 종종 반나절을 소비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는 데 걸린 시간이 단 5분이었을 때 저는 그저 놀라울 뿐이었어요. 이것이 제가 한국의 효율성에 매료된 첫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속에 담긴 효율의 미학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특히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는 정말 감탄스러웠습니다. 핸드폰으로 모든 공과금을 납부하고 은행 업무를 처리하고 심지어 투표까지 할 수 있다니. 미국에서는 아직도 종이 서류와 직접 방문이 필요한 일들이 많은데 말이죠. 배달 문화도 정말 놀라웠어요. 밤 11시에 치킨이 생각나도 30분 만에 따뜻한 음식이 도착합니다. 심지어 커피, 아이스크림, 생필품까지 모든 것이 빠르게 배달되는 시스템은 제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취재로 바쁜 날이면 식사부터 작업에 필요한 물품까지 모두 배달 앱으로 해결했죠. 대중교통의 정확성과 효율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30초 간격으로 도착하는 지하철, 실시간으로 위치를 알 수 있는 버스 앱, 심야에도 운행하는 택시. 교통체증이 심한 서울에서도 약속 시간에 늦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위기 상황에서 발휘되는 한국의 대응 속도였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빠르게 조직되는 구호 활동,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개선책을 마련하는 유연성. 이런 신속함이 한국 사회의 회복력을 높인다고 생각해요. 7년 동안 한국에서 살면서 저는 효율이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기술을 활용하며 항상 더 나은 방법을 찾는 한국인들의 마인드는 정말 배울 점이 많아요. 미국으로 돌아간다면 한국에서의 7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될 거예요.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과 투명한 정치 문화, 안전한 거리와 빠른 인터넷, 깊은 맛의 음식과 따뜻한 정, 그리고 일상의 효율성까지.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선물했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빛나는 한국의 단결력과 문제 해결 능력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부분이에요. 대통령 탄핵이라는 큰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헌법적 절차를 존중하고
코로나19 팬데믹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며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들은 이제 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가능성을 보여준 이 나라를 떠나게 된다면 제가 경험한 한국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제 사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떠날 생각이 없어요. 아직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배울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동포착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